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용적 평등에 이어서 보장적 평등과 카노이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허용적 평등은 성이나 인종이나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금지하는 게 바로 허용적 평등이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A, B, C 중에서 B, C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뭐 노비 계층이라고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노예 계층 이런 계층에는 교육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불평등이니까 이걸 없애서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가 허용적 평등의 핵심이었습니다. 단 포인트는 뭐냐면 허용적 평등은 능력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보장적 평등도 마찬가지로 능력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에 의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각기 사람은 다른 재능을 타고납니다. A라고 하는 사람 B, A는 미술을 잘하고 C는 체육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미술을 잘하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교육의 양을 더 많이 제공시켜줘야죠. 미술 능력이 뛰어나면 거기에만큼 미술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심화된 난이도를 주는 거고 체육 분야는 약하니까 체육은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A가 가진 능력에 비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미술 능력은 낮지만 체육 능력은 높네? 그러면 B한테는 체육 능력에 대해서 학습 양을 많이 늘려줘야겠다. 즉 A, B는 차별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 맞아요. A는 미술을 많이 했다는 점, B는 체육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차별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 맞지만 그 차별된 기준이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적 평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적 평등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허용적 평등의 어떤 능력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보장적 평등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A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A는 미술을 잘해. 그냥 B는 체육을 엄청 잘하는 거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능력을 잘 개발해주면 B는 뭐 훌륭한 체육교사가 될 수 있고 혹은 A는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A, B가 시골에 사는 거예요. 둘 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오려면 2시간에서 3시간 내지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냐? 충분히 A, B는 미술 분야에 대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2-3시간 걸려서 뭐해? 그냥 차라리 근처에서 일이나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 애들을 학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평등하냐? 그냥 길만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고 그냥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냐?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 있는 거 혹은 하층 계층들은 이미 너무 바쁘고 밥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지금 뭐 언제 교육 받으러 와서 이거 지금 배우고 이 시간 하면 배우고 시간적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기 바쁜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장적 평등은 이거예요.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사회 경제적 이유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자고 해서 바로 보장적 평등이에요. 허용적 평등은 허용해서 열어주자. 보장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장적 평등인 거예요. 개인의 능력 차이로 교육을 받는 정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적 요인에 가로막혀 교육을 받지 못해서 평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능력은 뛰어난데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거기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혹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면 이런 이유로 능력에 따른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 요인의 차이는 최소화시켜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별받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교육을 해야지 그게 적재적소 애들을 잘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발 배치를 잘하겠죠? 그러면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겠죠. 발전하고 이게 바로 보장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장적 평등과 관련해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교육의 무상제도, 무상제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면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이 학교 오기 힘들어서 학교 교육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학교를 개설해줘라. 저소득층, 지금 당장 알바해야 돼서 지금 능력 있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못 배울 수도 있다. 학비 지원해주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장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로 보기 힘들어요. 능력의 역차별은 이거죠.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애들에게 오히려 더 지원해주면 그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학교 개설 이런 것들은 올바른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맞추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역차별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장적 평등이다.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려봤어요. 자, 근데 이런 보장적 평등을 실시하면 그러면 교육이 평등해지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이런 그 능력에 따라서 실시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지리적 조건, 사회적 제반들만 마련해주면, 동등하게 마련해주면 과연 평등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교육 조건의 평등이라든지 교육 결과의 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계점 보겠습니다. 새로운 교육 기회는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보장적 평등을 이룩할 뿐이다. 그러니까 보장적 평등은 이런 이게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에 따라서 보장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카노의 분석입니다. 교육 수익률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교육 수익률이란 교육 활동에 투입된 비용 대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얘는 얼마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게끔, 이게 교육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을 최종 교육을 시킨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교육이 끝났을 때 이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얼마 정도 되냐를 따져보는 게 교육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까지만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대학 수준까지 졸업시키고 나서 생산활동을 시킨 게 교육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초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까지,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까지 이렇게 훨씬 그 상위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게 교육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익률이 높을 때는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하층 계급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상층 계층들 위주로 그 유리하게끔 다 그 교육을 받아버리고 하층 계층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못 받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교육밖에 못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고등학교 교육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교육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대학교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상층 계층은 대학교로 가고, 그러면 밑에 있는 하층 계층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냐면 고등학교까지 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층은 초등 교육의 보장적 평등이 실현된다. 예를 들면 상층은 다른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교육 수익률이 낮아지면 상층은 다른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수익률이 낮아지면 대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수준을 실시하고, 하층은 초등교육의 보장적 평등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하층 계급은 이제 모든 그 초등 수준의 교육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류층은 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 때문에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 수익률이 낮더라도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상류층이 받는 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육이 보장적으로 평등을 이룩한다는 거는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결과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카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교육 기회는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장적 평등을 이룩할 뿐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장적 평등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교육 수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교육의 평등이 이룬 데는 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 다니겠어요. 그럼 평등하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면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교사가 엄청 좋은 교사가 있고 또 에어컨 시설도 잘 나오고 학교만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떤 교사가 있는지 어떤 교육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났을 때 아동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역량도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의 교육 질적 수준 차이가 나게 된다면 실질적 평등을 이루지 못할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가정 배경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중요하냐 부당적 평등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당적 평등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는 준비해 놓고 계시면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카노의 분석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교육적 시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연관돼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장적 평등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 그래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초등교육의 교육 수익률이 높을 때 이때 높을 때 보이죠? 높을 때 이때는 하층계급은 접근을 못해요. 초등교육에. 그리고 상층계급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초등교육의 교육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중등교육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때 중등교육을 보장적 평등을 이룩한 계층은 상류계층. 그제서야 초등교육에 대해서 하층계층이 보장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수익률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유리한 건 상층계층이 유리하게끔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적 평등으로는 실질적인 교육적 평등을 이룩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맨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 조건의 평등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